합계 출산율 자체는 몇 년 지나면 사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 구하는 공식이 부모의 가임기 여성 수 분의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압박 비용의 문제. 아무리 비용 지원을 받아도요, 우리가 압박 비용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비용 지원의 충분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의 대개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삶의 만족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제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참 오래된 숙제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저출생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1분기 기준으로 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오늘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이제 저출산 문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1분기 합계 출산율 0.7명대 76으로 집계됐거든요. 0.76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아마 이제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진짜 내려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연초의 출산율이 연말보다는 이제 높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0.7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상 최초로 이렇게 낮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점점 내려간다면 전체적으로 0.6대, 진짜로 0.6대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벌써 이제 한 1월, 2월까지, 금년 1월, 2월까지 과거에 고음만 카드라고 했던, 네. 지금 국민행복카드 안에 그 임산부 이제 임신하면 그 지원해주는 이제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발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2월까지 그 이제 지원을 받은 이제 그 여성들 숫자를 사실 집계할 수 있으면은 연말까지 아이들 몇 명이 태어났다라는 건 대충 사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하면 이제 정확하게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출생아 수가 나올 것이다. 그럼 출산율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지난해 1분기가 0.82명이더라고요. 작년 1분기가. 1분기가 예. 네, 근데 거기서 지금 0.06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사실 되게 빠르게 감소한다고 느껴지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제 2023년 4, 4분기가 0.65가 됐었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출산율하고 출생률의 개념이 좀 혼동되어 사용이 되잖아요. 네네네.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출산율은 정식 명칭은 합계 출산율인데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이야기하고, 출생률은 그 해에 인구 1000명당 출생한 아이 수. 그래서 출생률은 사실 최종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때 발표 당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 출산율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가임기 여성 기준은 49세까지 잡거든요. 네. 그래서 뭐 15에서 49세까지 여성이 이제 살면서 낳는 아이 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사실 그 진행형인 이제 개념이고 이제 출생률은 그 해의 확정적인 개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다시 오를 수 있을 걸로도 보세요? 합계 출산율 자체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사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 구하는 공식이 부모의 가임기 여성 수 분의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분모에서 49세 여성 정도면 지금 뭐 70년대 말 어쨌든 인구가 많이 태어났을 때 결국 이제 이 분모에서 그 여성들 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연도에 여성들 수가 이제 분모에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정도 출생아 수 내지는 지금보다 조금 출생아 수가 적어도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출산율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상 첫 이제 0.6명대 네.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예상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인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도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 출생 사망 이동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4, 50년 뒤에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3,3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60년대, 70년대 가면은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를 전체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연령, 그게 지금 한 45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은 63세 정도? 중위 연령이요? 중위 연령이.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말하는 그 노인에 가까운 65세, 60세, 65세.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지역별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 급격히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지역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근데 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폐교들이 막 속출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또 어떤 지역 격차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유리창 하나가 어디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그게 파급 효과가 나듯이,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번화한 지역에 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옆 동네에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나한테도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이 올 수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사실 인구 감소 자체를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 이제 청년층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 부양 부담비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은 100명이 한 40명 정도 부양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때가 되면은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되는, 지금 청년 세대도 문제지만 나중에 태어날 청년 세대들이 현재의 청년 세대들 부양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한 건설사에서 이제 아기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해서 제가 네. 거기도 다녀왔었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세요?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출생 현상의 문제는 이 선택조차를 포기한 사람들,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 잘하는 노동자지, 일 잘하는 근로자지, 아이를 잘 낳는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 자체보다는 가족 친화 경영.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원이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제 다른 동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친화 경영, 이거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뭐 기업의 개별적인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지 아이 잘 낳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부쩍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국민권익위 조사를 해가지고 네. 뭐 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현금성 지원이 갖는 한계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출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독박육아 경력 단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 부담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비용 부담의 해소는 출산을 위한 필요 조건의 충족이다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성평등이라든지 함께 돌보는 가족 관계, 엄마 아빠, 이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충분 조건이 해결되는. 그래서 비용은 필요 조건, 삶의 만족도는 충분 조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 이제 비용의 문제는요, 사실은 또 비용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비용, 하나는 압박 비용.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이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게 이제 기본 비용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지원이 늘어났죠.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 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압박 비용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의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게
키워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들. 그래서 이 압박 비용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뭐 정말 뭐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경쟁 사회, 학벌 사회, 학벌 위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압박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국가가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 비용을 좀 덜어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압박 비용을 낳고 이 압박 비용이 야기하는 삶의 만족도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런 현금성 지원을 비롯한 그 비용 부담 해소 정책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온몸이 골병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 봤어요. 네.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같은데 이번 정부가 지금 내놓는 저출산 대책을 총평을 하시자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해왔던 그 저출산 대응의 어떤 이제 그 흐름, 이제 그런 경로 우선성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문제는 일단은 아이를 낳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랑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뭐 함께 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살기를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또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는 만남, 그다음에 함께 살기, 그다음에 출산,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그림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5, 60년 동안 선택한 압축적 근대화, 압축 성장,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성장 전략, 그리고 이제 경쟁을 통한 어떤 뭐 인재의 육성, 그런데 나온 어떤 극심한 경쟁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난 5, 60년 동안 이제 채택했던 어떤 그런 그 성장 전략의 그늘 내지는 이면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전략 내지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어떤 그 이제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조금 그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연대, 뭐 집중보다는 분산 균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의 로드맵을 좀 다시 짜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저출생 대응 기획부도 만들고 저출생 수석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실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실 저출생 대응은 모든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 왜? 뭐 독립적인 예산권, 집행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수석실이 생긴다는 건 어떤 전 부처에 대한 어떤 어떤 관리나 정책 조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할만하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부처를 하나 또 만들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어떤 그 뭐랄까요, 속성상 또 다른 칸막이만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출생의 요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국토교통부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시그너처 사업을 가져와서 할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그 이제 조직의 특성상 칸막이가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자신이 금년에 행한 업무, 그래서 실적이
0.5% 올라갔다, 뭐 0.1% 올라갔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칸마이가 될 것이고 그리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출산 예산이 280조인데 이거 사실은 제대로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럼 어디에 주로 쓰였고 어떻게 앞으로 쓰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했다는 저출산 예산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죠. 청년의 일자리 주거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위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절반도 안 됐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차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직접 지원 예산, 네. 그다음에 간접 지원 예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직접 지원 예산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저출산 예산이죠. 그럼 이걸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따진다면 한 140, 50조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하는 간접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 청년 일자리 주거 이런 것들, 지원 예산. 이건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저출산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들은 저출산 예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 이런 게 있어요. 가족복지 지출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만 그 국가와 사회가 쓴 돈을 그 가족복지 지출로 해가지고 그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해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평균 이하이고, 네. 그나마 이제 2018년부터 아동수당제도 도입해서 뭐 한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아주 바닥에선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아이 낳고 사는 나라들이라 하는 나라들은 보통 이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3% 이상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실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려면 제대로 파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제 어떤 그런 직접적인 행위 지원, 네. 임신, 출산, 양육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단계로 봤을 때 일가정 양립, 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유연 근로 단축 이런 거 쓰는 기업한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나요? 가족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라는 건 사실 이제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섬세하게 들어갈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그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이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은 동료 직원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여기에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기업의 투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아동수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동수당이라고 하면 사실 뭐 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어떤 벌써 7, 80년 전 뭐 5, 60년 전부터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해온 어떤 아동복지 제도의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제 만 8세까지만 준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수당 제도를 뭐 15세 내지는 이제 18세 자녀가 이제 미성년을 벗어날 때까지 확대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그 어떤 이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동수당 대에서도 영아수당 해가지고 0세하고 1세 때 영아수당, 지금 이제 부모급여 그래가지고 100만 원까지도 확대를 했잖아요. 네. 뭐 나름대로 도움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어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건 이제 차츰 액수를 그냥 보통 아동수당처럼 이제 줄이고 대신 이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뭐 15세, 18세 이런 식으로 좀 개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부에서 지금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 이것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네.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은 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 시간의 문제, 기존에 다양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수요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우리가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틈새 돌봄. 그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밤늦은 시간이나 무슨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에 지금 우리는 가족센터에 아이돌봄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 아이돌봄이 공급 자체가 이제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중산층 부모들은 소득 기준에서 잘려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이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시장의 한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모셔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이 이만큼 들었는데 요거 살짝 도려내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아이돌봄 관련 사회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민간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민간 아이돌봄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단가를 낮춘다든지 서비스 공급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 서비스를 보편하려면, 예를 들면은 급한 일이 생기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기업의 아이돌봄을 부를 수 있도록 바우처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바우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센터 아이돌봄한테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바우처를 줘서 그 한 달에 뭐 10만 원 이하 뭐 20만 원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급하게 썼을 때 직장에서요. 그랬어? 그러면은 5만 원 지불했으면 직장에서 4만 원 지원해줄게. 그리고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 준 그 4만 원을 또 이제 이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돌봄이 관련 사회 서비스 시장을 좀 더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이런 쪽으로 논의를 시작했었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 없이 당장 뭐 갑자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거 굉장히 좀 생뚱맞은 대책?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가정 양립이 우리는 아직 꿈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 이렇게 저출산의 늪을 극복했던 나라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가정 양립은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족 친화 경영이 확대가 됐을 때 이 둘이 합쳐지면 어쨌든 일가정 양립의 얼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돌봄 체계,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만이 키워야 했던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영유아기에 네.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사회적 돌봄 체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 돌봄 절벽에 막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돌봄이나 교육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태어나자마자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부터 이제 늘봄학교까지 국가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만들면 돼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쨌든 간에 사회적 돌봄 교육 돌봄 체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4시, 5시까지는 갈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한국 사회가 부모들은 여전히 5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근무 시간이 전혀 가족 친화적이지 않고, 또 뭐 부모됨 때문에 또 이제 뭐 육아휴직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됨을 내가 실현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의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친화 경영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따지면 한 10점? 그러니까 이제 50점하고 10점 합치면 60점인 거죠. 100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결국에는 이 근로시간 문제, 이 장시간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논의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의 그 이제 장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 부모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제 획기적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이 육아기의 유연 탄력 근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일단 그 정책 제안은 나와 있습니다. 정책 대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빨리 이제 실천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제 선진국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린. 근데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는 그게 상식 같지를 않아요. 이런 면에서 좀 노동운동이 변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다가 좀 잘 개선된 참고할 만한 선진국 사례가 있나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가 되는 그 속도를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가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초저출산 현상을 겪기도 하고 출산율 1.3 이하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뒤늦게 뭐 한 10여 년 정도 늦게 이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확대. 그래서 킨더가르텐에서도 오후까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그 다음에 초등 전일제 학교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이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의 경제계가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소위에서 이제 후세대 노동력을 공급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후세대 노동력을 공급받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 전문 노동력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독일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변화, 확대,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을 경제계가 주도하면서 국가가 뒤에서 이제 그 뭐랄까 계몽, 홍보, 교육, 컨설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1990년대에 경험했던 그런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유럽연합 그 평균 합계 출산율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도달하는 이제 그런 변화를 했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계속 너무 오래된 문제긴 한데 이 초저출산에 대응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걸로 총평을 좀 하신다면. 한국 사회가 지난 5, 60년 동안 이제 성장하고 발전한 결과가 결과는 지금 그 이면에 저출산 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그 이제 성공적으로 일으켜 놓은 산업화 민주화의 결과가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한번 정말 성찰적으로 반성해 보고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일으켜 놓은 가족인데 이 가족이 왜 이 가족을 우리 아이들은 안 가지려고 하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찰적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5, 60년 동안 이렇게 놓은 성과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재설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생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성찰적인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저출생 대응의 방향이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의 키워드는 반성하고 성찰하자.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러다 그냥 더 망해라 뭐 이런 의견. 그러니까 이게 극복 가능한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골든 타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스텝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주 노동 이제 노동력의 수입 내지는 이주백의 인구의 증가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거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그러면 뭐 나 이민 가면 되지
내일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소위 말해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래도 대접을 받는 게요. 그래도 한국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OECD 회원국이고 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K 컬처 뭐 등등등. 그래서 대접을 받는 거지. 망한 나라의 사람이 난민처럼 가면은요. 이제 대접 못 받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너무 지금까지의 가치,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성공에 대한 자부심, 이걸 가지고 그 청년 세대들을 대하면서 강요하지 마시고, 또 청년 세대들은 어떤 면에서 좀 이런 냉소적인 반응보다는 그럼 좀 더 어떻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개조할지, 우리 가족 생활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좀 더 문제 제기의 이제 계기로 삼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